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의 남자입니다. 생긴 것도 키도 평균인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이에요. 다만 저에게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남에게 이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한창 힘들 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많이 듣고 용기 얻었던 기억이 있어 그에 보답한다고 치고 제 이야기도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인으로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은 다름 아닌 두 분의 애정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코 저희 집이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자판해서 생선을 파셨으니 두 분이 힘을 합쳐도 수익은 늘 그저 그런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와중에도 제 교육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제가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시고 독서실도 다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걱정은 말고 너 다니고 싶은 학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다오. 아빠랑 엄마는 그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길 바라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언제든지 털어놔. 저는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 두 분의 희생에 꼭 보답하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학교 4학년 전학기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전액 장학금으로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학과장의 인정을 받고 학회장 추천으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꽤 치열했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얻어낸 유학이었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비는 지원되는 일부 장학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주 흔쾌히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걱정 없이 공부나 잘 하라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셨지요. 막내, 네가 공부 잘해줘서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는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야. 냄새나는 생선 만진다고 엄마를 무시하던 시장 상인들도 네가 무슨 대학 다니는지 알고 나더니 다들 엄마 보고 부럽다고 난리야. 부모님은 모두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는 제가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다는 사실이 정말 크나큰 기쁨이 되었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3살 많은 형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맞서고자 공부에 몰입했던 저와는 달리 형은 질이 나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사춘기 대부분을 보냈어요. 이때 형은 술과 담배에도 손을 대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적당하여 물건을 훔치고 다니기도 한 거예요. 형의 절도 행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져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 소년원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우신 건지 형은 30이 되던 해 결혼을 하더니 완전 새 사람이 되었지요. 와이프도 있으니까 이제는 나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얼마 전에는 누가 일자리 소개시켜줘서 택배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 적성에 맞더라고. 운전도 재미있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즐거워. 게다가 벌이도 꽤 괜찮아. 형의 결혼은 저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람 좋은 형수님 만나서 형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것을 보니 저도 어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픈 생각이 물씬 들더군요. 이제 슬슬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자 지인들은 서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인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좋은 직장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전공도 전공이지만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 보니 이를 인정받아 외국계 유명 증권사에 원활하게 취업을 했는데 일도 잘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자리를 봐주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회사 내 지위가 꽤 높은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지점장님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점장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갔습니다. 아내는 딱 봐도 귀티가 흐르는 게 여러모로 부잣집 딸티가 많이 났어요. 거기에 아내 자신이 첫 만남부터 자신이 부유하게 자랐고 아낌없이 쓰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죠. 듣기로는 연봉이 1억 중후반은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 많이 버는 것도 아니네요. 뭐 제가 이런 말한다고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 사실 저는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아내가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집이 워낙 부자인데다 첼로를 전공으로 유학까지 한 사람이라 1, 2억은 그리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내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 허영심에서 나온 발언도 부잣집 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표현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만 거죠. 아내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허영은 그 매력을 능가할 정도로 심했지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가볍게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꼭 호텔 뷔페를 고집하는 식이었습니다. 자기는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좀처럼 데이트할 기분이 안 난다는 게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이런 사고가 신선하기도 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해서 그리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다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좀 더 저렴하고 맛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아내에게 어필해 보았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내가 왜 오빠 입맛 맞춰서 가고 싶지도 않은 식당에 가야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는 입이 예민해서 대중식당 같은 데서 파는 건 도저히 못 먹는다고. 그렇다고 꼭 레스토랑에서만 밥을 먹어야겠어? 이런 데는 죄다 비싼 데다가 옷도 차려입고 가야 해서 불편해. 나도 한 번쯤은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싶어. 호텔 말고 다른 곳에 가보자는 제 말에 아내는 오빠가 가고 싶은 편한 식당은 친구들이랑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대꾸했어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내의 취향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사치스럽기는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역시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억 후반 연봉 남편도 그리 만족스럽다 생각을 못하는 아내에게는 저희 부모님 형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부모님이 부자는커녕 여유로운 서민축에도 못 든다는 걸 알게 된 후 결혼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결혼 후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아내는 상견례 자리를 갖자는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는 제 부모님에게 상처가 될 말을 내뱉고 맙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두 집안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차이 나잖아요. 저희 집안은 잘 나가는 중소기업 갖고 있는데 오빠는 조금 딱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내의 이 말에 전 과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철없고 자기 생각을 쉽게 내뱉는 타입이라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괘씸한 발언 때문에 점점 화가 났어요. 불쾌한 상견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진정하고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다. 일리가 있어. 우리 집안이랑 그쪽이랑 차이 많이 난 거 사실이다. 그리고 그 아가씨 너무 나쁘게 볼 것도 없어.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로 자라와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를 뿐이다. 아버지 말이 맞다. 모르는 건 가르쳐주며 살면 돼. 그러니 결혼을 엄내만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라.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괜히 머쓱해져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이번 언행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분에 대해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저는 화난 티를 팍팍 내며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내가 아니라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지금 잠시 통화할 시간 되시나요? 장인 어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뻘인 제게 존대를 하며 깍듯이 예의를 지키셨지요. 저는 그게 괜히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서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은 고맙네라고 대답하시고는 아내를 대신해 저와 제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으니 식사 초대에 꼭 응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다음 날 저와 부모님은 근사한 항정식 전문점에서 장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인은 갑작스러운 식사 초대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셨죠. 장인 어른은 식사하는 내내 제 부모님과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제 부모님께는 아들을 너무 잘 키웠다며 나도 저런 아들 좋겠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또 장인은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 딸과 결혼의 사위가 된다면 남부러울 거 없이 든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저를 좋게 봐주시는 장인의 따뜻한 마음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잘 살아보기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32살이 되던 해 저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은 결코 순탄하다고 표현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삐걱거렸으니 할 말 다 했죠. 역시나 결혼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아내의 허영심과 사치가 문제였어요. 아내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 뻔히 알면서도 돈을 물쓰듯 써댔습니다. 부자 아버지로부터 아주 후한 용돈을 받아 쓰던 처녀적 시절처럼 카드를 마구 긁어대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거듭해서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장인께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라 결혼 전처럼 소비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씀씀이를 지적할 때마다 있는 대로 짜증을 부렸죠. 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밖에서 벌어온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보지? 살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얼마나 할 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소비 행태를 지적당한 아내는 오히려 저를 쪼잔한 남편이라며 비난했어요. 저는 아내의 어이없는 태도에 매번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쇼핑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정선을 지켜서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자기를 생각 없는 애 취급한다며 방방 뛰며 화내기 일쑤였죠. 내가 언제 당신이 쇼핑하는 게 아깝다고 했어. 그냥 적당히 좀 쓰라고 한 거잖아. 그게 결국 쇼핑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됐어. 더 이상 오빠랑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소비 문제로 몇 번을 싸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다툼을 하고 나면 친정으로 도망을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장인이 아내를 달랜 후 집으로 차를 몰고 데려와 주시곤 했습니다. 장인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저에게 단둘이 저녁이라도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청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딸을 대신해 사과하고 싶다고 또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자네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네.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자네가 내 사위인 게 정말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야. 그런 장인 어른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시는 장인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을 본받아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익숙해져 버린 예전의 소비 습관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로 한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더 관대한 남편이 되기로 결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저와 만나 저녁을 먹는 장인의 얼굴에 여태 보지 못한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 만난 장인은 더 침울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억지로 웃을 힘도 없어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저는 무슨 사정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장인은 입을 꼭 다문 채 아무것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때 장인을 추궁해서라도 이유를 밝혀냈다면 장인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죠. 당시에 저는 짐작도 못했지만 장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난의 배경에는 전무의 공금 횡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인을 한층 더 괴롭게 한 것은 전무가 다름 아닌 장인이 오랫동안 믿고 아껴주었던 학교 후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게 내 불찰이다. 이 사장이란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서 한참 모자란 놈한테 회사를 맡긴 탓에 이 사단이 난 게야. 이 사실은 장인에게 좀처럼 이겨낼 수 없는 크나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장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회사의 부도를 막아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전무가 저지른 사건을 수습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회사는 어어하는 사이에 파산을 하고 만 거지요. 평생을 공들여 키운 회사의 파산 소식을 들은 장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인과 회사를 순식간에 잃은 처가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도 수습이 안 되어 집도 팔아버려야 했으니까요. 연달아 닥친 불행의 아내와 장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런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할 능력도 마음 자세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장모님이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드려 했습니다. 대출을 당겨서 장모님이 살 조그만 집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노력이 별 대수롭지 않았나 봐요. 집이 좀 작긴 작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것도 감지덕지하며 사는 수밖에. 일단 고마워 오빠. 수고했어. 성의 없이 던지는 아내의 고맙단 말에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맙다는 표현에 인색한 사람인데다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따뜻한 감사의 인사는 차마 마음에서 안 우러나오겠지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아내가 사치를 포기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소득이었어요. 저는 티내지 않았지만 아내의 이러한 변화에 내심 크게 놀랐어요. 평생이 가도 아내가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다 부질없는 걱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자 아내는 본래의 사치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뻔뻔해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카드값 명세서를 들이밀 때마다 아내는 무능력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저를 거칠게 비난했어요. 와이프 쇼핑도 제대로 못하게 해줄 거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을까? 능력이 안 되면 애초에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지. 카드값 때문에 추궁을 당할 때마다 아내는 상처 돋는 말을 동원해 공격했죠. 그럴 때 보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같이 느껴졌어요. 어떤 말을 해야 제가 가장 상처받을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잔혹한 말에 주로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어법은 아니었지요. 아내는 제가 무능력하다고 비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급기야 제 집안 사정을 들쑤시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도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금세 증명해내고 말았죠. 부모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장인어른 회사 망한 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인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냐고. 오빠네 부모님이 좀 사셨어봐. 아빠 회사가 그렇게 맥없이 넘어갔겠냐고.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오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뭘 해주셨냐고. 처가가 망한 후 안 그래도 예민한 아내는 그나마 남아있던 인성마저 바닥이 난 듯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뱉는 버릇이 더 고약해져 처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마치 저와 제 부모님에게 있는 것처럼 당당히 따지고 들었어요. 저는 장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내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우선으로 생각해 아내의 웬만한 히스테리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제 부모님을 들먹이는 것만은 결코 참을 수 없었지요. 전 아내에게 시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무서운 말투로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기를 쓰고 오히려 따박따박 끈질기게 말대꾸를 냈습니다. 화가 가라앉고 난 후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와 비슷한 걸 한 적도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 바싹 긴장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형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형수는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형수의 전화번호가 뜨는 걸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하고 냉큼 전화를 받았어요. 형수님, 말씀하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죠? 서방님, 빨리 집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형수의 당혹스러운 목소리 톤을 들은 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는 제가 배를 누르기가 무섭게 문을 열어 저를 들여보내주더군요. 곧장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구석에 계신 어머니를 본 저는 큰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급하게 여쭈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애써 볼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어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가 혼자 끌어안으려고 애쓰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힐 작정이었죠. 전 어머니께 어머니가 입을 여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길게 한숨을 푹 쉬시더니 시장에서 우연히 제 아내를 만났다고 털어놓으시더군요. 며느라가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더라. 나는 그냥 반가워서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 잘못 봤다고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더러운 벌레 보듯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했다.
어머니는 힘겹게 겨우 말씀을 맞추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그리고 그 아픔은 곧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대면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간 것은 순전히 친구를 따라간 것이며 그 시장이 하필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때였으면 인사를 받아줬을 텐데 옆에 친구가 있어서 도무지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마구 내려치다가 자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는 척을 했는데 차마 그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말이에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며 요구하는 아내에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래, 갈라서자. 더 이상 안 되겠어. 어차피 아이도 없잖아. 더 늦기 전에 이혼해버리자. 아내와의 이혼을 처음 결심한 그날, 저는 부모님을 먼저 찾아 제 생각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지만 제게 늘 비판적이고 사치만 부렸던 아내보다는 떨어져 살아도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줬던 부모님이 제 진정한 가족이다 싶어서였죠. 하지만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모두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자식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이 남는 건 결코 원치 않는다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나 아내가 부모님 뵈러 오지도 않고 남처럼 살아도 좋으니 둘이서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순수한 표정을 하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부모님께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세요. 같은 대사는 도저히 뱉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긴 형이나 형수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특히 형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뻘건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 화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형 역시 저처럼 부모님을 생각해 억지로 화를 참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이혼 생각은 접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부모님 가슴에 제 손으로 상처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러 추석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쪽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아내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몸 안 좋다고 했잖아. 오빠 혼자 갔다 와.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걸 더 반기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건 자식인 오빠지 내가 아니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나지막히 탄성을 뱉어내고 말았어요. 어쩜 이렇게 어김없이 생각 없는 말만 하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더군요. 명절 당일 아내에게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형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형의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부모님은 저와 형 부부를 부르더니 잠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중대 발표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신 부모님은 잠시 아무 말씀 않고 뜸을 들이셨습니다. 형과 형수,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두 분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쭈룩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네야, 이 지난 10년간 정말 애썼다. 우리 다 알고 있어. 제 마누라만 챙겨도 될 것을 이 부모까지 먹여 살리느라 택배 외 대리운전까지 하며 이 한 몸으로 2사람 목이란 거 옆에서 다 지켜봤다. 그리고 아가, 너도 고생 많았다.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네가 정말 고생했어.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더니 형과 형수의 손을 꼭 잡고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아버지가 어찌나 진지하게 인사를 하시는지 내 가족의 눈시울이 금세 빨개지고 말았죠.
애써 눈물을 찾던 넷 중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형수 손을 덥석 잡더니 조금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형수의 손을 어루만지고 쓰다듬던 어머니는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통장 하나를 꺼내 형수의 손에 쥐어주셨죠. 형수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며 무심코 통장을 건네 받았어요. 어머니는 형수의 질문에 빙긋 웃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안에 10억 들었다. 그건 아가 너랑 네 남편 몫이야. 지 친부모처럼 시부모 극진이 모신 네가 예뻐서 네 시아버지랑 내가 너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온 거니까 아무쪼록 잘 써주길 바란다. 네? 10억이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란 형수는 후다닥 통장을 펼쳐 살펴보더니 토끼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은 있는데 단어 생각이 안 나 당황한 사람처럼 한참을 어버 마셨죠. 아버지는 그런 형수가 귀여우셨는지 너털 웃음을 허허 터뜨리셨어요. 어머니 역시 호호호 하고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형수에게 그 돈으로 집도 구하고 조그만 식당도 내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식당이라는 말에 형수는 갑자기 얼이 빠진 듯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식당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족 중에 형수의 오랜 바람이 식당을 내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손맛까지 좋은 형수에게 식당 사장이라는 직함은 그야말로 천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고 착한 형수는 늘 남편과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꿈은 뒷전으로 미뤄둬야 했어요. 그런 형수의 마음을 제 부모님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떨어져 사는 제가 알 정도였으니 한 집에 같이 사는 두 분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형과 형수를 애정을 듬뿍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을 보면서 두 분은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형과 형수에게 돈을 내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했습니다. 10억이 든 통장을 마치 10만 원처럼 선뜻 내어주시고 흐뭇해하시는 두 분을 보니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없이 여유로운 두 분과 달리 형과 형수는 즐겁을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열심히 쳐가면서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극구사양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제가 두 분 모신 건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은 아니시지만 일단 제 남편을 낳아주신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돈을 다 주시다뇨.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나. 저는요, 이렇게 큰 돈은 도저히 못 받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돈은 형과 형수 거라고 우기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사느라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착한 형수와 형 부부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제게 고개를 돌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저를 위해 따로 챙긴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이시면서요. 그리고 살포시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는데 그로 인해 저의 섭섭함이나 미움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없는 살림에 유약비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를 미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모두가 깜짝 놀랄 고백을 하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 보유 재산이 꽤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버는 돈을 족족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한 10년 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지금은 자산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털어놓으셨죠. 우리가 너희를 못 믿어서 이런 사실 숨긴 거 아니야. 다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돈을 마구 써대다가 망한 경우를 숱하게 봐와서 조심스러웠을 뿐이다. 특히나 자식 많친 사람이 정말 많더구나.
아버지는 당신께서 소위 말하는 부자 축에 속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굉장히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그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과할 이유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형 부부와 생각이 동일했죠. 이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을 잤습니다. 부모님이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마음씨 착한 형수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확신하게 된 일이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곧 끝이 나고 말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눈치챈 것인지 아내가 부모님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두 분에게 접근해 귀찮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전에 보여준 적 없는 아양을 떨어가며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아내에게 부모님이 선뜻 돈을 줄 리는 없었죠. 아내는 애써 부린 애교가 통하지 않자 점점 짜증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인내심이라고는 없는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 노골적으로 돈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때 아내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 보였어요. 아내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부모님께 돈을 요구한 거예요. 재산이 이렇게 많았으면 왜 자기 아버지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도와주지 않았냐고 따지며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콱콱 박아댔죠. 저는 이제 정말 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비인간성을 참고 사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 아내가 쓰는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은 하루라도 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갈라서자. 이혼해. 이혼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아내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싫든 좋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이혼 소송할 거다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자 아내는 더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곱게 못 보내준다며 빈털터리가 되도록 위자료를 왕창 뜯어낼 거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뭐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는 줄 알아? 당신같이 말만 번지를 하고 약속 안 지키는 남자 나도 싫어. 그래 좋아 이혼하자. 이혼해. 대신 당신 말이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가진 거 전부 위자료로 뱉어내게 만들 거니까. 아내는 악이 바칠 대로 바친 듯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무섭도록 침착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아내의 성질을 제대로 돋구고 말았어요. 아내는 기어코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욕설을 하며 저를 도발하려고 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처럼 이성을 잃고 추하게 분노하는 실수만은 죽어도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잘난 것도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고고한 척 입 꼭 다물고 사람 기분 나쁘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냐고. 이씨. 분노로 이성을 잃은 아내는 거실에 놓인 유리 장식품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얼굴을 노리고 있는 힘껏 던졌어요. 다행히 저는 반사신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상사는 가까이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했죠. 연락을 받은 변호사는 저의 못지않는 순발력과 행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의 수완까지 좋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한 모든 자료를 아주 빠르게 구해다 주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가 사용한 모든 카드 내역서와 통장 내용을 죄다 뽑아서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아내의 모든 사치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명품 화장품과 옷, 가방은 물론 외제 자동차 구입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본 변호사는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더군요. 아내 측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의뢰인인 아내에게 제게 몇 번이나 강조해 되풀이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해도 정말 너무하셨네. 이건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겠어요. 의뢰인분 죄송하지만 의뢰인께서 원하는 위자료 절대 불가능해요.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한테 위자료 줘야 할 판이에요. 아내는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고집이 센 아내였지만 진실의 힘이 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계속 버텨봤자 승산의 가능성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만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길 승산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봤자 아내는 빈털털이라 받아낼 것이라곤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돈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더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제 자존심 회복을 위한 사과가 아닌 제 부모님을 향한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없던 일로 할 테니 대신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건지 아니면 아내가 제 생각보다 악독한 건지 아내는 저에게 꿈 깨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무릎 꿇고 사과? 나 참 기가 막혀서. 사과는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해야 하는 거야. 돈이 차고 넘치도록 많았으면서 사돈 회사 돈 없어서 망해갈 때 입 싹 닫고 모른 척 했잖아. 재밌네 당신. 장모님이 살고 계신 집 누구 대출로 생긴 건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줘야 기억하겠어? 끝까지 도끼 어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저는 장모가 처한 처지를 상기하는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조금 비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아내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은 이것 말고는 딱히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즉각 꼬리를 내리고 장모가 사는 집 대출금은 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비록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뻔히 보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부모님 찾아뵙고 사과할 때는 화난 티 일체 내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만약 표정 관리 제대로 못했다가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면 사과는 안 한 걸로 치겠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제 말에 발끈했지만 자기 처지를 깨닫고는 이내 두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속으로 고소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욕을 뱉었을 아내인데 제 성질을 참아내야 하는 모습이 꽤 볼만했지요. 결국 아내는 제가 원하는 날에 맞춰 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소 곧한 태도로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무릎도 꿇어가며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모든 무례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어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사과를 받아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저는 아내의 옆에 딱 붙어서 아내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했습니다. 아내가 돌변해서 행패라도 부리지 않을까 긴장이 됐거든요. 다행히 아내는 그나마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순간에 성질을 부려 날려버리는 실수는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그 예의가 비록 뼛속까지 억지로 꾸며낸 가식이었지만 일단 저는 아내가 사과를 했다는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에 불과했지만
아내가 무릎 꿇은 채 고개 숙여 사과할 때는 사실 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거든요. 아내의 사과 이후 제 인생은 막힌 돌이 빠진 덕에 다시 콸콸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원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이혼이 아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소송에서 승소한 덕에 변호사 비용은 모두 아내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더 이상 아내가 저나 제 가족들을 찾아와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냈습니다. 말끔한 이혼과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된 저는 매일을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하며 살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매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하게끔 만들어주더군요. 하지만 인생의 충만함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듯 했습니다. 제가 매일 감사하며 사는 반면 아내는 이혼 후 아주 쪼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는 처지라 장모님 댁에 들어가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다라고 지인이 지나가는 말로 알려주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아내 인생에 사치스러운 쇼핑은 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더는 신상 명품백 볼 일도 없겠죠. 참, 아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명품백은 제가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가 몰던 외제차 반납 요구할 때 제 돈으로 산 건 모두 다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아내에게서 뺏은 명품백과 외제차는 괜찮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바꿨어요. 어찌나 산 게 많은지 원래 물건 값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을 받았는데도 꽤 많은 돈을 챙기게 되었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별탈 없이 평온한 일상이라 더 말씀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지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힘든 일을 겪고 계실 누군가가 저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